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희가 한 4분 정도 의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거 뭐 계속 그냥 그러니까요. 예, 오늘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좀 되고 있는데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어제 역대 최장인 95일 만에 국회 개원식이 지각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끝내 참석 안 하셨는데요. 어제 개원식 분위기 현장 좀 어땠습니까? 개원식 분위기는 그런대로 괜찮았고요.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안 와서 더 괜찮았나 그건 모르겠는데. 네. 뭐 대통령 온 것에 크게 뭐 안 왔다라는 것에 괴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온 것은 글쎄요. 결국 이제 저런 식의 명분을 뭐 특검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시켜라 뭐 이런 그러면은 오겠다 뭐 와서 망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국회 못 오는 거죠. 저렇게 되면. 국회 못 오는 겁니까? 못 오겠죠. 우리가 특검을 안 할 것도 아니고. 네. 또 문제가 있으면은 필요한 탄핵들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하는 일을 하면 국회 안 오겠다라는 것은 국회 못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뭐 국회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제가 엊그젠가 네. 정치적 우울증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 증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정치적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쓴 것 같은데. 네. 정치 심리학적으로 볼 때 네. 우리가 어떤 그런 우울증이라는 게 현실 부정, 네. 뭐 경로, 분노 조절 실패 예.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예. 뭐 의료실, 응급실 멀쩡하다 이게 뭐 전형적인 현실 부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약간의 창난 같은 거, 예. 착시고 창난인데 그리고 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건 이미 드러나 있고. 네. 그게 이제 고립 증상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 또 기분 나쁘면 당에도 안 가, 연찬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도 안 가. 네. 그 이제 국민들과도 고립되고, 그러니까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의 끝이,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끝이 뭐냐? 저는 결국 자기 파괴로 간다고 보는데요. 극단적인 자기 파괴로 갈 건데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 극단적 자기 파괴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걸로 보십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예, 예컨대 의원님께서 좀 예상하시는 형태는 어떤 거? 하야 여러 가지 형태. 지금 뭐 그걸 굳이 얘기하기는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 네. 형태로 극단적 자기 파괴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신다. 제가 이 정권은 무너지면은 내분으로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예. 뭐 그런 것과도 연동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예. 뭐 여러 가지 행태가 나타나겠죠. 자, 의원님 사실은 어제 오늘 사이에 정치권을 주말부터인 것 같습니다. 세게 흔드는 이슈가 있으니 그건 바로 계엄입니다. 특히나 지난 일요일 있었던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 문제를 처음 꺼내면서 대통령실이 아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도 하루 만에 이건 국기문란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의원님께서 최초로 이 문제를 가장 예각적으로 지적을 네.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 거냐, 뭐 문건이라도 있는 거냐,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거는 이미 충분히 얘기를 시작했고, 네. 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를 놓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그냥 마주 앉아서 저는 뭐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마주 앉아 토론하자. 그럼 뭐 원하면은 뭐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 토론 좋아하는 분이니까 뭐 그런 걸 해도 좋고 근거를 밝혀라 뭐.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직을 걸어라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국가 세력 어저께도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제가 좀 짚었는데요. 네.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엄의 논리적 근거 밑밥을 까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직을 걸어야죠 대통령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모티브 그러니까 동기가 존재하는가
어떤 플레이어, 어떤 주체들이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가? 네. 핵심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 수 있는가? 핵심적인 제도적 어떤 기반은 뭐가 필요한가? 전례가 있는가? 또 구체적인 어떤 조짐들은 어떠한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분명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있을 수 있는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계엄 가능성을 무산시키는 것을 저희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이렇게 준비와 단계적인 조치들을 해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엄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펄쩍 뛰면서 저쪽에서 내놓은 얘기들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다. 대통령실이 가짜 뉴스 내놓고 있다고 보시는 그럼요. 겁니까? 왜냐하면 하는 얘기가 뭐 간단한 거 핵심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 관계자들도 아니 국회의원이 반 이상 요청하면 네. 또 의결하면 무조건 계엄 해제되는데 예. 되지도 않을 건데 무슨 소리냐? 가짜 뉴스죠. 왜냐하면 현행 계엄법상 현행범의 경우에는 다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굉장히 법위가 광범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집회만 참석해도 집회 참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누구냐고 물어서 도망가면은 그러니까 그 누구냐고 불신 물었을 때 검문에. 그냥 예. 그거를 피하면 현행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형사소송법상 범위가 광범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수 정부에서 만들었던 계엄 대비 준비 계획에 네. 여소야대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있었죠. 포고령을 내린 후에 그거에 위반하는 그들을 다 체포 구금한다라는 계획이 이미 존재했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가짜 뉴스는 야 금방 저 반만 모여서 의결하면 그만인데 무슨 계엄 가능하지도 않다. 불가능. 가짜 뉴스. 그거 가짜 뉴스. 가능하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도 세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전에 계엄 문건 만든 그것이 다 무죄인데 혐의 기소도 못했다.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것의 책임자라고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조현천 씨가 예. 내란 음모 혐의가 내란 무죄가 예비 된- 음모가 무혐의가 된 겁니다. 예. 무혐의. 예.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볼 때 내란 예비가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나 예비 계획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내란 예비를 했다고 보기에는 일정한 실질적 행위에 상당히 근접해야 한다는 그러한 우리가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아직 그렇게까지 봤다고 하기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네. 라는 것 때문에 무혐의가 된 겁니다. 그것도 검찰에서. 그렇지만 그런 문서를 작성하도록 시킨 것이 직권남용이다라는 것은 이제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싹 빼놓고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네. 그리고 그것을 지시해서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작성한 것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유죄가 나왔습니다. 예. 2심에서. 은폐했다는 이유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피하려고 네. 훈련용이라고 그거를 네. 그러니까 페이크를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법원이 근데 이거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라는 주문을 달아서 네. 유죄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의 핵심은 문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무죄가 안 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도 못한 뭐 그게 늘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뭐 엄청나게 조사했는데 기소도 못하고 그래서 괜히 기무사 해체하고 방첩 역량만 약화됐다. 가짜 뉴스입니다. 두 가지 다 가짜 뉴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그럼요. 여당이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인 거죠. 설포하고 있는 거다. 예, 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대표 당시 그때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의 계엄 준비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한 사람이 하나거든요. 네.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때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펄쩍 뛰었죠. 근데 결국 나온 거 아닙니까 문건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급히 오시더라고. 예. 예, 전화벨 그래서- 소리 조정을 못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요거는 해놨는데 네. 거기서 나는 소리구나. 손목에서 이게 소리가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반국가 세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제가 어제도 인사청문회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의 법적 용어는 정의는 없습니다. 반국가 단체라는 그 국가보안법상 규정만 북한을 지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 외에 반국가 세력은 법적으로 규정이 없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모호한 용어인데 제가 어제 8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반국가 세력 용어를 쓴 걸 정리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반일 선동을 한다,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졌다 등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그거는 그야말로 종전선언을 노래한다. 문재인, 이종찬, 뭐 이재명 또는 국회의원 또는 후쿠시마가 문제다라는 일반 국민까지 다 잡아놓을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입니다. 그냥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다 들어갈 수 있죠. 일반 국민까지. 정말요? 그리고 계엄의 그 내용에는 딱 포고력을 내리는 순간 일반 포털이나 SNS까지 다 사전 통제입니다. 그 다 그냥 가능한 거예요. 유튜브도 통제됩니까? 100%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통제하고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를 다 통제할 수 당연히 할 수 있죠. 이제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환경이 되는 것인데 어제 제가 이것도 어제 저 사람들이 네. 시간 끌다가 파행을 시켜보려고 좀 못했는데 네. 어제 그 국방장관 후보자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던데 예. 계엄이 되겠냐, 예. 자기도 안 따를 거다. 예. 그리고 뭐 저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예. 내가 웃기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계엄 중에 국민이 군이 동의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죠. 5.18이 그랬습니까? 12.12가 그랬어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그래서 그냥 헛소리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리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니까 네. 그 국방장관 후보가 답을 했는데 예. 성일종 위원장이 자기가 들어도 찝찝하니까 예. 다시 정리를 시도했어요. 성일종 위원장. 그게 아니고 저 후보자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법 위반한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마치 반국가 세력을 광의로 해석한 것처럼 만들려고 그 문답을 다시 한 거예요. 성일종 위원장이 자기가 들어도 네. 제가 쭉 읊은 네. 반국가 세력에 저희가 너무 이상하거든요. 예. 그건 아니죠라고 하고 거기도 그렇게 했는데 예. 제가 그래서 다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읽어야 성일종 위원장과 예. 그 국방장관 후보자한테 줬어요. 네. 당신 잘못 없다. 예. 이거 윤석열 얘기다. 근데 당신이 들어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예.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반국가 세력인데 척결하셔야죠. 제가 그랬더니 그건 판단해 보겠습니다. 즉 대통령이 명하면 들어야 할 국방장관 후보자조차도 이거 반국가 세력이라고 척결하는 게 맞나 싶은 반국가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반국가 세력 그런 롤을 지금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다 척결해야죠. 계엄 상황에서는 다 척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국가 세력론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지금 법적 맞습니다. 논리적 근거를 깔고 있는 것이 이거에 대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느슨하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논거를 깔고 있고 동기가 명확하고 이 정권을 사수해야 될 동기가 정권 핵심들에게 명확합니다. 왜? 김건희 감옥을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왜? 김영현 씨 같은 사람은 본인 자신이 최혜병 특검에 관련이 돼 있다고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제 제가 이것도 질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 후보자는 잠재적 피의 공동체입니다. 그때 무조건 덮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핵심 이 군의 라인에 예를 들어 계엄과 관련하면 움직일 수 있는 라인에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추앙고 라인들을 하나하나 채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경호처장 후보자도 경찰 출신 이충호 씨가 검토 중인데 이분도 충암고.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저 편하게
신경 안 쓰고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네. 등등 하여간 이런 예.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플레이어 중에 핵심인 김용현 같은 분은 입틀막 아닙니까? 그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아유, 엄청 그 사람의 크죠. 철학이 어떤 맞습니다. 것인가이기 때문에 일반적 규정을 넘어서서 필요하면 해야 한다. 진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거 뭐 옛날 얘기 같고 그러냐. 일단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닌 실제 저는 정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쭉 커넥션을 가동하고 있고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과거에 박근혜 계엄권 나오기 전에 경고했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방첩사 정보 유출 예. 그 우리 해외 맞습니다. 커뮤니티들 제가 사실상 해편 수준으로 지금 그때 그거를 예, 제 첫 제보. 제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집권했고 또 현재 수권 정당인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